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계약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 중요하다. 10년도 지난 일이지만 처음 계약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많이 떨렸다. 하지만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부동산 투자 시작이 반이다. 필자가 처음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가 기억난다. 2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저축한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해 쓴 목돈을 만드는 과정은 처절하기까지 했다. 필자는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기 위해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해 걸어 다녔고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서 다녔다. 도시락을 혼자 먹으면 오래 못 갈 것 같아 당시 직장 동료들과 도시락 클럽을 만들어서 같이 밥을 먹고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돈을 아꼈지만 책을 사는 돈은 절대 아끼지 않았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권은 반드시 책을 읽었는데 당시만 해도 재테크 관련 책들은 추상적인 개념들만 나열한 것이 대다수였다. 그 책들은 주로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지.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어떤 것들을 주로 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책은 없었다. 그렇게 돈을 아끼고 절약해서 2년을 모으니 2천만 원이 넘었는데 그 돈으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1억 8,500만 원에 매입했다. 2003년의 일이다. 물론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발품을 팔며 돌아다닌 곳은 참 많았다. 경기도 평촌 의왕부터 서울의 중부, 남부의 중소규모 아파트는 다 돌아다녔던 것 같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3개로 압축했는데 최종 선택을 위해서 조금 색다른 생각을 했다. 필자의 경험상 집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었다. 그래서 최종 후보지 중에 어머님들이 마음에 들어하실 집을 구해야 나중에 팔 때도 수월하고 가격도 많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모님께 부탁해서 후보지를 보여드리고 최종적으로 성동구 성수동으로 결정했다. 사담이지만 훗날 이분이 필자의 장모님이 되셨다.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편하게 이야기하기도 수줍어하던 필자는 계약하는 날도 참 많이 떨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필자가 선택한 아파트는 법인 소유의 아파트로 사원들이 사택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계약 당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직원이 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소유주가 법인인데 직원이 와서 계약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한참 후에나 들 정도로 도장을 어디에 찍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 찍기 바빴다. 계약을 할 때 물론 혼자 가지는 않았다. 훗날 장모님이 되신 분과 지금 필자의 집사람과 같이 갔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다 찍고 나오면서도 필자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당시 필자의 고민은 대략 이런 것들이었다. 매매를 하면서 전세를 놓아야 하는 대장금 지급일까지 전세 계약이 안 되면 어떡하지? 전세가 끼어 있어서. 대출이 예상보다 조금 나오면 어쩌나? 회사에서 대출을 또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대출을 안 해주면 어쩌나? 등 걱정거리가 한가득이었다. 매매 대금 1억 8,500만 원 중에 전세 보증금 1억 원, 은행 대출 5,600만 원, 회사 대출 2천만 원, 종잣돈 2천만 원으로 매매 대금,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레버리지가 엄청난 위험한 투자였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던 상황에서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4년 후 2억 6천만 원의 매도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다. 필자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첫 부동산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 투자 이후에 거의 매년 매매 전세월 새 계약을 수차례씩 계속하고 있다. 첫 소형 월세 투자를 한 30대 직장인 여성 이야기. 재테크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이 여성은 필자의 강의를 듣고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시작한 분이다. 편하게 A씨라고 호칭하겠다. A씨는 다른 직장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나 소형 월세 투자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해보려고 했다. 수차례 강의를 통해서 친분이 쌓였고 소형 월세 투자를 꼭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매물을 고르기 위해서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적당한 물건을 선별했다. 같이 재테크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과 실사를 통해서
물건을 확인했는데 무더운 여름날 새벽부터 서둘러 다녀오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답사 이후 A씨는 확신이 생겼는지 투자를 결정했는데 너무 떨린다고 했다. 결국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필자가 처음 투자를 하던 시절이 생각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주었지만 사실 계약이라는 것이 스스로 해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결국 계약하러 가는 길에 동행하기로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 진행을 도와주었다. 물론 필자가 한 일이라고는 계약을 하는 동안 옆에서 몇 마디 말을 한 것 외에는 없었다. 성공적으로 계약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도 곧 월세 받는 사람이 된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필자 또한 보람이 있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재테크나 부동산에 관심도 없었는데 2천만 원 정도의 돈으로 아파트 월세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쁠까. 물론 아파트 계약 하나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월세 받는 사람을 부러워만 하던 예전과는 달리 조만간 통장에 찍히는 월세를 보면서 흐뭇해할 것을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았다.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려운 법이다. 그 두려움을 떨치기 힘들다면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조사하고 발품을 팔기를 권한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 진행 과정에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필자가 그랬던 것처럼 어씨가 그랬던 것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첫 발을 내딛고 나면 다음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의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일의 나도 바뀌지 않는다. 소형 부동산 투자, 사전조사에서 계약까지. 두려움은 지식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소형 임대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조사부터 계약까지 각 단계별로 진행 과정을 알아보자. 의외로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앞에서 이야기한 A씨를 도와주면서 느낀 점이 많다. 그 중에 계약을 과정에서 알아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적어보려고 한다. 참고로 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A씨의 경우를 기본으로 해보겠다. A씨와 이야기를 하고 계약까지 하면서 느낀 점은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이제 시작하는 사람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다. 전문가가 당연히 알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면 가계약금을 보내라고 하면 왜 보내야 하는지, 가계약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하면 일반적으로 3번 돈을 지급하는 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한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정말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필자가 여기에 적은 이유는 A씨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다. 사전조사에서 계약까지 각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1. 사전조사 단계. 아파트 시세를 알고 있다면 월세 수익률을 순위별로 정렬해서 매물을 찾고 중개소에 전화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것이 힘들다면 KB부동산 사이트 활용하기를 권한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시세나 월세 시세 등 맞춤 시세를 조회할 수 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월세 수익률이 좋은 곳을 선택하면 된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중개소에 전화해 이 자료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2. 방문 전 준비 단계. 시세 조회와 전화 확인이 완료되면 후보지를 선택해서 직접 발품을 파는 단계가 필요하다. 즉 직접 가서 눈으로 보는 단계다. 출발하기 며칠 전에 해당 중개소에 전화를 걸어서 매물을 확인하고 싶으니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해두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매물을 직접 보기가 어렵지 않았지만 요즘은 세입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서 미리 이야기해두지 않으면 집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3. 방문. 필자의 경우 아파트 매물을 확인하러 갈 때 반드시 해당 단지 입구에 있는 중개소를 먼저 간다. 확률적으로 물건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세입자를 구하기도 편하고 단지 바로 앞이라 세입자도 편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점은 공동중개의 확률이 낮아져서 적극적으로 해당 중개소에서 매매를 하거나 세입자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리 전화를 하고 방문했기 때문에 매물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인사하고 지역 분위기와 월세는 잘 나가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물어본다. 4. 매물 확인. 처음에는 중개소 사장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이 좋다. 그렇게 2에서 3군데를 구경하다 보면 체크해야 할 부분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물건 간에 서로 비교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든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곳을 보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주변에 비슷한 월세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도 물어보고 주변에 원룸과 투룸 등이 많은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원룸과 투룸 중 새 건물이 많다면 공급이 많아 월세 세입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5. 복귀. 중개소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라. 그중 가장 핵심은 월세가 잘 나가는지 여부다. 또한 공실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 정도의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세입자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군지 등도 중요한 질문 대상이다. 필자는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지도 꼭 물어본다.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시기가 이미 도래했거나 도래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현재 매물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긴다. 그러나 그 물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6. 가계약.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음을 내비치면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개소 입장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개 적극적으로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물건을 보고 가신 분이 있는데 바로 계약할 것 같으니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후에 사람들이 보러 오기로 했어요. 라는 이야기도 한다. 물론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계약을 조건으로 매매 가격을 깎아달라. 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 협상을 하는 중개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매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 계약할 생각도 없으면서 가격 조정을 해보라고 한다면 주인은 매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가격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매물을 거두어 들일 수도 있다. 가격 협상 결과가 나오면 매물을 잡기 위해서 일부 금액을 주인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계약금이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일은 나중에 협의해서 잡으면 된다. 물론 가계약금은 필수가 아니다. 7. 계약. 계약일을 잡고 당일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보통 매매 금액의 10% 정도를 입금하는 것이 관례다. 10%의 계약금을 입금했을 경우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되고 반대로 매수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하는데 보통 2개월 정도 걸리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는 돈을 더 주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필자는 계약금을 많이 입금하는 편이다. 매도인이 계약을 포기하기 어렵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조금 입금하려고 노력한다. 다음으로 중도금과 중도금 지급일을 정한다.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매매 대금의 40%로 하는데 이 부분은 합의에 따라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매수할 집에 대출이 있는 경우 이 금액을 상계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중도금이 입금되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계약금의 경우 일방이 계약금만큼 손해를 보면서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중도금이 들어가면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능하다. 필자의 경우 매매가가 계속 인상되는 추세라면 계약금을 많이 주든가 중도금 지급일을 당기는 편이다. 잔금은 매매 대금의 50%가 일반적이고 계약일로부터 2달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잔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자신의 집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집문서 등기 권리증이라고 함을 받아들었을 때의 기분은 참 짜릿하다. 특히 처음 계약을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8. 대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약 전에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대략적인 이율까지 체크한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대출 심사를 요청해서 잔금일에 맞게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 계약하는 날에 대출을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계약일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대출도 여러 가지 요령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앞에서 이야기한 직장인 A씨의 경우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오해하고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상당히 당황했다. 또한 계약일에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기 위해 보낸 문자가 스팸 처리되어 서류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상세하게 글로 적고 있는 이유는 필자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계약을 여러 번 해보면 이런 실수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소형 아파트 생각보다 더 돈이 된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을 팔아야 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다. 아파트 월세 시장의 전망이 밝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형 아파트가 뜨는 이유. 적은 자본으로 월세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필자는 아파트를 먼저 추천한다.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주택, 원룸 상가보다 생각지 못한 위험 요소가 적다. 그리고 시세 차익도 가능하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제격이라고 생각한다. 2011년 하반기에 소형 아파트 월세를 처음 시작한 지인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아파트가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수익률은 10%를 넘는다는 필자의 조언을 듣고 곧바로 소형 아파트 월세를 시작했다. 실제로 매매가는 4천만 원 정도에서 급매물을 얻을 수 있었고 2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한 달에 28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 종잣돈 2천만 원을 투자해 매월 2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수익률 10%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이후 소형 아파트에 재미를 붙인 지인은 해당 지역에 두 채를 더 매입했다.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한번 해보면 어렵게 생각되었던 많은 부분이 달콤한 월세의 맛에 잊혀지게 될 것이다. 물론 소형 아파트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비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파트 월세 시대의 선전이 기대된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비해서 아파트는 생활하기에 편하고 관리도 잘 되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과거 아파트는 임대보다는 투자의 대상이었다. 미래가치 투자 가치를 반영하는 매매가와 현재 가치 거주 가치를 반영하는 전세가의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서 월세의 기준이 되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월세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둘째, 아파트 월세 가격 자체가 높았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저렴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월세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월세보다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금을 다시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세 공급을 줄이지 않았다. 전세라는 대안이 있는 세입자가 굳이 선호하지 않는 월세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아파트 월세 수익률을 높게 산정하면 임차인 구하기가 힘드니 자연스럽게 아파트 월세 수익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만약 세입자들이 월세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 월세보다 저렴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선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본다. 저금리로 인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전세 세입자들은 월세를 강요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세 공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월세 공급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반전세의 형태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전세는 점진적으로 월세로 바뀔 것이다. 또한 전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월세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에 다가올 아파트 월세 시대의 선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장점이 많은 아파트 월세. 아파트 월세의 장점은 무엇일까? 첫째, 시세 차익을 생각할 수 있다.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아파트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보다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 이는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잘 나타난다. 아래 그래프는 2003년 이후의 주택 유형별 매매 가격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2003년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16년의 지수는 아파트의 경우 155.6, 연립 다세대는 137.8,
단독주택은 107.6이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뉴타운 열기가 한창이던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지만 그 이유는 단독주택과 가치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결국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인 월세 수익률은 낮지만 시세 차익으로 떨어지는 수익률을 메우고도 남는다. 이 부분이 소형 아파트 월세의 가장 큰 장점이다. 둘째, 시세 정보가 상대적으로 투명하다. 아파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는 실제 거래된 가격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매매 가격은 보통 월세에 근거해서 형성된다. 여기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는 초보자들이 쉽게 실수한다. 상대적인 수익률만 보고 결정을 하게 되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매매가가 월세를 기준으로 형성됨을 잘 알고 있는 매도자와 중개인은 월세 가격을 최대한 올려서 매매 가격도 높게 만들 수 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비교 대상이 많지 않고 거래 사례가 적어 어떤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쉽게 알기 힘들다. 셋째, 관리가 상대적으로 편하다.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파트의 가치 보존이나 수명 연장을 위해서 미리 적립해두는 금액을 말한다. 즉 아파트 주민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돈을 모아서 외벽 페인트 칠,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지붕 방수 공사 등을 하는 것이다. 일례로 임대주택 최상층에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처리를 해주지만 그 외 임대주택은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저금리가 계속되는 한 아파트 월세의 공급을 더욱 부추길 것이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한 세입자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될 것이다. 아파트 월세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이유다. 매력적인 수익률의 소형 아파트는 의외로 많다.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고 월세 수익률이 낮아 적은 돈으로 월세 투자를 시작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변에 매력적인 물건이 의외로 많다.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얼마나 된다고?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월세 수익률이 낮다. 그 주된 이유는 아파트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보다 감가상각이 적고 관리가 용이하며 미래가치가 높기에 임대가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미래가치가 중요한데 월세를 받고 있는 동안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크다. 이렇다 보니 사는 날부터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월세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듯 관리도 용이하고 미래가치도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도 수용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의외로 수익률이 높은 아파트를 찾을 수 있다.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싸게 사는 것인데 대표적인 방법이 경매를 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매라는 것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좋은 물건은 경매로 나와도 제값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파트 시세가 상승 중일 때 낮은 가격에 낙찰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어려운 권리 분석과 해결 노하우가 필요한 특수 물건에 접근해야 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시세가 하락해 있을 때 급매물을 매입하는 방법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 2011만 2013년 수도권 상황처럼 부동산 상승 기대가 적어 여유가 있어도 집을 사지 않고 전세만 찾고 집을 사면 가격이 더 내려가 손해만 볼 것 같은 심리가 팽배해 있을 때 또는 미분양이 쌓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와 하우스푸어 이야기, 경매로 넘어가 깡통 전세가 된 이야기 등이 언론에서 연일 나올 때 매입하면 된다. 하지만 이 방법도 쉬운 것은 아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소용없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방법은 수시로 급매물을 노리는 것이다. 평소에 괜찮은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와 친분을 쌓고 조건에 맞는 매물이 나오면 바로 매입할 의사를 밝혀놓는 것이 좋다. 낚시와 비슷한데 미끼를 던져놓고 입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방법은 상대적인 매력은 떨어지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이런 수고를 하더라도 아파트 월세 수익률은 다른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아파트 월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다.
요즘 유행하는 반전세는 치솟는 전세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만들어진 변칙적인 방법인데, 이 경우 수익률 상한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이 연 3.5%, 2016년 10월 기준 기준금리가 1.25%임을 감안하면 4.7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 월세 수익률이 괜찮은 아파트는 없을까? 부동산은 개별성이 큰 분야이므로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곳은 항상 있다. 그것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다. 부동산 시세 제공업체의 월세 자료를 이용해서 괜찮은 곳을 정리했는데 결과는 의외로 좋았다. 아니, 사실 놀라웠다. 무려 수익률이 12.9%부터 시작한다. 여기에 대출까지 가능하다면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필자도 처음 이 자료를 만들고 사실 좀 놀랐으며 가슴이 근거리가지 했다. 자료를 만들고 수익률이 높은 아파트 가운데 가까운 지역을 임장을 통해 확인까지 했다. 그러나 직접 확인해보니 자료를 100%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방의 아파트 몇 곳을 방문했는데 높은 월세 수익률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지방의 경우 부동산 시세 업데이트를 거의 하지 않는 곳이 많아 몇 년 혹은 10년 전 시세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간 시세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사람도 없었는지 인터넷에 올라온 시세가 맞느냐고 묻는 필자를 이상하게 보면서 오히려 인터넷에 시세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반문하는 부동산 중개소도 있었다. 역시 아파트의 수익률은 생각보다 낮은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최고 25%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의 아파트를 찾을 수 있었다. 수시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며 실제 수익률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월세 수익률 높은 소형 아파트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은행 금리의 3배 정도의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라면 만족하겠는가? 그보다 월세 수익률이 높은 아파트가 많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저금리 시대의 놀라운 수익률. 시세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과거 수익률이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현재 수익률이 맞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수익률 상위부터 하나씩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월세 매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일일이 전화를 하면서 확인하는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효율성이 생각보다 떨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혼합했다. 인터넷에 월세 매물이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일일이 전화한 것이다. 손님을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니 매물의 시세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최근에 올린 매물이니 업데이트도 된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매물 기준 전국 아파트 월세 수익률 상위 20위를 다시 정리해 보았다. 앞 페이지의 표를 보면 수익률은 7.2%부터 시작하며 11%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의 수익률은 순수익률 기준이니 대출을 이용하면 수익률은 더 올라간다. 어지간한 빌라가 부럽지 않는 수익률이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놀라울 뿐이다. 수익률이 좋은 아파트의 특징. 월세 수익률이 좋은 아파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지방의 중소형 아파트다. 서울특별시의 괜찮은 구에 속한 아파트도 있지만 그 아파트는 수익률에 함정이 있다. 오피스텔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아파트다 보니 정상적인 월세를 통해서 얻는 수익률이 아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오피스텔 부분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둘째, 매매 가격이 낮아 적은 비용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보통 4천만 원에서 1억 원 선에서 거래된다. 시세의 60%에서 70%까지 대출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 몇 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받는다고 상상해보라. 나쁘지 않은 가격대가 분명하다. 셋째, 월세가 25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직장인이라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액 범위를 넘어가면 저항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지방의 소형 아파트 월세는 대부분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많다. 이 가격 이상이 되면 풀옵션 원룸 등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원룸은 건축기간이 짧다 보니 수요가 있으면 금방 건축되는 특징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지방 소형 아파트의 가장 이상적인 월세라고 생각한다. 넷째,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지방의 한 동짜리 아파트 월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통 10만 200세대 규모이며 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다 보니 대규모 단지에서 받을 수 있는 관리가 되지 않는다. 다섯째,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직장 때문에 지방에 와 있는 경우나 외국인 노동자, 중국 교포, 독신자들이 주로 거주한다. 역시나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는 어렵고 가구들이 있어 풀옵션 원룸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여섯째, 주위에 크고 작은 공단이 있거나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들 인근 지방의 작은 대학교 주변에 수익률이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다. 의외로 꾸준한 수요가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가능하다. 이런 소형 아파트들의 강점은 무엇보다 평당 가격이 낮다는 것인데, 보통 평당 가격이 500만 원 선인 경우가 많다. 아파트의 신규 건축 비용, 토지 비용만 해도 평당 5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위에 신규로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힘들고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다. 이런 비싼 가격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비싼 전세 가격을 만들고 이로 인해서 월세 가격도 높게 형성된다. 다시 말해 평당 500만 원 선에서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고 월세를 놓게 되면 비슷한 월세 수준에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름의 진입 장벽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지방 소형 아파트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공단이나 대학교가 주위에 있다면 더욱 매력적이다. 인테리어를 잘만 해도 수익률은 올라간다. 소형 월세의 가장 큰 비용은 인테리어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임대도 잘 되고 공실도 적다. 하지만 무조건 인테리어를 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테리어만 바꿔도 수익률이 올라간다. 수익률이 괜찮은 소형 아파트의 경우 매물이 많다. 지방에 있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적어서 그런 것이다.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이거나 회사에서 마련해준 주택에 거주하는 직장인, 외국인 노동자, 독신자 등이다. 하지만 실제로 매입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게다가 외국인의 경우 대출도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소형 아파트는 투자 가치보다는 거주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다. 대부분 매매 물건은 많고 임대 물건은 적다. 거주 가치에 비례해서 전세가율도 상당히 높다.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 매입하는 사람은 적고 반대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려는 사람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집에 자기가 거주하는 자가점유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즉 임대인이 외지인이거나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매물이 많다 보니 다양한 가격대로 물건이 나온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충청남도의 대규모 공단 주변의 아파트는 시세가 5천만 원 정도지만 매물은 3천만 원대부터 5천만 원 초반까지 다양하다. 이런 경우 집의 상태, 특히 인테리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0평 아파트 기준으로 인테리어 비용은 많게는 500만 원 정도 드는데 불필요하게 1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인테리어를 해놓은 곳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은 10평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과한 인테리어로 월세는 당장 잘 나가겠지만 매월 30만 원의 월세를 받는다고 가정해보면 1년 6개월 동안 월세를 받아야 겨우 본전인 셈이다. 수익률을 고려한 적절한 인테리어 수준을 찾고 그 가격을 매매가에 반영해야 매력적인 물건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적절한 인테리어 수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적정 인테리어 수준을 알아보자. 인테리어의 수준은 동네마다 다르다. 어느 곳은 장판에 벽지만 발라도 잘 나가는 곳이 있지만 어느 곳은 화장실, 싱크대, 부엌의 상태도 나름 깔끔해야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 추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인테리어는 과연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 그의 답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 우리는 집 구경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 방문한 집마다 평균 수준에 비해서 인테리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가능한 한 많은 물건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인테리어가 적절한지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팁을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급 수준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파악한다. 10평대의 소형 아파트의 인테리어는 보통 도배, 장판, 화장실 리모델링, 싱크대 교체 또는 시트지 부착, 페인트 도색, 베란다 세시 교환, 베란다, 바닥 장판 설치, 보일러 교체, 전등 및 스위치 교환, 방문 열쇠 교환, 방문 문턱 제거 등이 필요하다. 물론 더 많은 것을 해도 되지만 대부분 이 정도에서 해결된다. 각각의 비용을 물어보고 대략적인 금액을 머릿속에 입력해두거나 스마트폰에 입력해두면 도움이 된다. 둘째, 해당 비용을 기준으로 집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도배와 장판만 하면 되는 수준인지 전체를 다 리모델링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비용을 매매 가격에 추가해야 한다. 셋째, 생각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라. 부동산 중개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매매 의사를 자극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사용하기 불편할 정도로 망가진 가구, 가스 배관을 변경하는 문제, 각종 오물 처리 비용 등 생각지도 못한 비용은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다.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의 20%까지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하면서 매물을 보아야 한다. 소위 말하는 기본형은 인테리어가 전혀 안 된 경우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싸게 산다고 해도 결코 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나마 기본형은 필요비용 계산이 편하지만 인테리어가 일부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더 복잡해지니 꼼꼼히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사면 안 된다. 인테리어는 생각보다 감가상각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의 매물을 보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5층 아파트지만 나름의 로얄층이 있다는 사실이다. 2층이 세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층으로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3층, 4층, 1층, 5층의 순서인데 5층의 경우 전세 월세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부동산 중개소에 문의해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을 모두 체크해야 한다. 보통 10%에서 15% 이상 매매 가격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간혹 5층이 싸다고 매입했다가 전세 월세가 잘 안 나가 어쩔 수 없이 임대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5천만 원짜리 아파트의 인테리어가 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는 매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도배, 장판은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며 중간중간 임차인의 요구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소형 아파트 수익률에 인테리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매물을 최대한 많이 보고 각각의 매물 상태를 꼼꼼히 정리해야 저렴한 매물이 눈에 보인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지방의 인건비는 생각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 청소를 하려고 해도 청소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며 견적을 비싸게 부른다. 10평 아파트를 청소하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쉽게 나온다. 또한 가스 배관 공사를 하는 경우도 간단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20만 원은 쉽게 나온다. 대개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서 견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용들이 전부 배관공에게 제대로 가는지는 의문이다. 해당 지역의 인테리어 업자들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는 임대인의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시간적 물질적 비용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격 흥정 자체도 쉽지 않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직접 하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다. 해당 지역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많은 인테리어 업체를 방문해서 명함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다. 나름 멀리 있는 집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이다.